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성예산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승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측면에서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산업백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공급망 그리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악법 폭주와 거야 독재로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성장 담론은 사라지고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높인 K-팝, K-웨이브가 지금 K-정치에 오면 K-포퓰리즘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입법이라는 미명 아래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무책임한 재정 낭비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천조의 나랏빛을 지고 살아갈 청년들은 정치에 기대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대 좀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 앞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단상의 위치를 답변자와 마주보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온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400조 늘었습니다. 청년 세대가 당연히 갚아야 할 그런 빚입니다. 총리님, 이렇게 국가 채무가 폭증을 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미쳐집니까? 네, 국가 채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거나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채무를 GDP로 나누는 비율을 씁니다. 그렇게 보면은 문재인 전 정부는 5년 동안에 약 12.9% 정도 2020년 GDP 기준으로 했을 때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현재까지 늘어난 2027년까지 늘리려고 예정하고 있는 약 2.8%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러한 국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물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국가 재정을 늘린 다음에 바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해외로부터의 엄청난 경고가 있었다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것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들께 양해를 해가면서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지출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올해 예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좀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약 한 130만 정도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드리는 생계급여를 올해 한 해만 21만 3천 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의 5년 동안에 늘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9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늘린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늘렸고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연 162만 원 정도를 받던 분들이 올해 한 해에 늘림으로써 183만 원을 받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그러한 그 재정의 하나의 큰 지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의 전 국민에게 조금씩을 나눠준다 하는 것은 그거는 대단히 재정적으로 보면 그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하나의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저는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그러한 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말씀은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결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서 맞추면 그것이 주택 또 그것이 등록금 다양한 필요한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그게 민생이고 서민 경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것이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포퓰리즘에 중독되면 나라 살림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할 그런 근로 의지를 또 잃게 됩니다. 이런 청년들의 근로 의지 상실은 또 일자리 감소, 또 출생률 저하, 또 지방 소멸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거대 야당은 그동안 민생의 치명적인 그런 그 포퓰리즘의 해악을 가리기 위해 정치 이슈를 계속 덮어 씌우고 있죠. 뭐 사건 사고 때마다 탄핵을 들먹거리고 또 특검을 요구하고 지금은 또 이제 계엄 괴담을 좀 아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 또 그런 상대 죽이기 프레임 등으로 이렇게 정치가 우리가 오염돼서 이것이 경제를 또 우리 또 압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님께서 그 야당의 무책임한 공격에 차고 넘친다. 완전한 가짜 뉴스 또 색깔 칠하지 말라. 뭐 과거 정부에도 책임 있다. 이렇게 아주 철벽 총리라는 답을 얻을 정도 별명 얻을 정도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오전 질의에도 뭐 많은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차고 넘치는 지표들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그래도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하고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주택 등 민생 경제에 대해서도 국민께 희망과 뭐 비전을 주시는 그런 비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제 생각에는 국가가 목표로 해야 하는 정책의 그 부분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위기에 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외환이 부족해가지고 외환 위기를 겪거나 재정이 부도가 나가지고 재정에 파탄이 온다든지 이런 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민생이 아주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하나의 위기를 막는 하나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그런 위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부분은 저는 안심을 할 정도로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경제의 상황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국제 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느냐, 고용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기타 국민들의 그런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 주택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5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뭐 완결이 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정이나 우리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민생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야는 역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 젊은 세대가 마음 놓고 공부를 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얻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결국 고통스럽지만 개혁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그리고 연금 개혁, 그리고 이 저출생, 인구 문제, 의료 개혁, 이런 것들이 다 미래를 보는 우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파트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교육이나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진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국회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생의 부분은 이러한 그 건전 재정의 범위 내에서 소위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상당히 많은 600~700만의 그런 분들은 역시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입니다. 아마 최근에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역점을 두었던 정책들은 바로 이 부분의 역할이었다. 거기에 26조를 금융 쪽에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플랜도 세웠고, 심지어 배달 비용까지 도와주는 그런 그 대책, 그리고 소위 그 판매가 늘어나도록 하는 동행 축제, 뭐 사소하게 보입니다만은 그 효과는 상당히 큰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자를 갖다가 은행들이 좀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환불을 한 2조 정도 해주는, 또 정부가 한 3천억쯤을 들여서 그런 소규모 업체들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그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좀 어려워져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그 닫는 비용을 좀 지원해주고 새로운 분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는 문제, 이런 세밀한 거에서부터 상당히 좀 큰 그런 그 금융 부담을 줄이는 쪽까지 소위 일종의 그 맞춤형 이런 정책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직도 더 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위기 상황은 이제는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제도 어느 정도 튼튼한 그런 베이스를 갖췄다. 모든 그 외국의 기관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제는 좀 더 우리 개혁 과제에 집중을 하고 우리 국회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미래를 보고 우리 젊은 세대를 보고 그분들이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는 정부나 이런 정보 혼자 되지는 않는다. 정말 국민들의 지지, 시민단체, 언론, 국회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설득, 소통을 해가면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그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주십시오. 발언을 마치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자리로 돌아갑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님, 장관이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표 25만 원 무차별 살포법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배포하자. 실제 이것이 민생에, 서민 경제 또 도움이 됩니까?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민생회복 지원금 자체는 그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게 민생에 도움이 크게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모든 그 국민들께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은 이런 생계비의 소득 보조가 필요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내가 채무 부담이니까 빚을 좀 이 채무 조정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뭐 다른 형태로 이걸 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취약계층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게는 그 부분에 필요한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창업 취업 지원,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장학금이나 일자리, 주거 이런 부분들을 지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생을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에 그분들이 원하는 지원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소비 진작 효과나 그다음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일회성 지원이거든요.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생의 지원 효과나 그다음에 소비의 진작 효과 자체가 우리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 부분에 의구심이 크고 그래서 그런 일종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일종의 임시 방편의 저는 미봉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3조 원이 뿌려진다면 물가라든가 이런 데 악영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겨우 2%대 겨우 잡고 있는데. 그렇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희가 예산에 사실상 한 국민의 30% 정도에게 그 필요한 방식의 소득 보조를 사실상 하고 있고 그 규모가 현재 한 1인당 2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25년도 예산에 20만 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저희가 지금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나온 그 여력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조 원을 만약에 전부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말하면 현 세대가 저 외상으로 빚을 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또 지금 민주당은 지역 상품권 재정 지원 의무화법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특별한 지역에 맞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재정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의무한다. 어떻게 건전 재정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만 9월 5일 날 행안위하고 9월 11일 날 오늘 법사위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없이 그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가지 정도의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보시기에는 그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는 과연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거에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라는 게 그 연구기관들의 이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의 활성화 효과는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 할인율을 정하고 하는 것들이 국비가 필요한데 이게 꼭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자체 사무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 다음에 이 법안 내용에 보면은 행안부 장관의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다. 또 하나는 이게 재정 여건이 양호한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간의 어떤 형평성도 저해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덕근 장관님 예, 경제부 총리 겸 발언에 기획재정부 나와주십시오. 최상목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안덕근 앞서 고등근 의원님께서 많은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초격차 기술의 우위를 확보해서 세계가 지금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또 보조금을 투입하고 중국에서는 또 자체 시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산업 관련 인프라를 흡수하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뭐 우리 그 반도체 그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의 어떤 그 설계, 그 다음에 생산은 또 대만의 TSMC로 가면서 반도체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이런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좀 작은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이 클러스터에 집적을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도 유치를 하고 소부장 생태계도 만들고 해서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R&D 같은 것들을 설비를 모아서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FTA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통상 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통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전 세계 이런 이 경제 무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시장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고동준 의원도 이렇게 부총리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던데요.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특히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직접 그 산업에서 현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입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뭔가 그 산업에 지원을 하는데 그 관련 분야에서는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는 외국의 그런 어떤 막대한 물량 지원에 우리가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뭐 부총리께서는 아까 전체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시던데 우리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현금 지원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반도체 부분에 지원을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부총리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지금 26조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게 우리가 얼만큼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경쟁 국가와의 경쟁 조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또 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연하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원 정책을 합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명 연예 기획사 그 대표를 만나서 세계 시장에서 그 분위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해외에서 여기에서도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데 너무나 많은 변화 기류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K-팝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K-팝의 어떤 성공 방식 이런 것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고 봅니다. 벌써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도 J-팝이라든지 미국의 K-팝이 미국 현지화되어서 미국인들로 구성된 가수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반도체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문화산업도 그렇고 그 현지화를 철저해야 되고 또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자본가적인 마인드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축적된 캐피탈 그런 시각에서 세계 시장에 개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또 그들 시장과 융합하고 또 복합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장관님 혹시 우리 지금 산업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전통적인 방식까지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할 것이냐, 그런 데 대한 비전 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매우 중요한 지적이시라는 데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K캐피탈 같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유용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원님실하고 더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관련 부처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임 유상임 장관 안덕근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장관님. 네. 한때 디지털 패권에 상징했던 포털 사이트가 폐쇄형이다, 오픈형이다, 이러면서 우리 국내 네이버나 또 외국의 오픈형, 구글 등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제 AI와 이런 챗 GPT가 나오면서 또 다른 그 경쟁 축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또 구글의 초거대 그 멀티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가 또 나오면서 또 이 시장이 또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가 이렇게 변화하고 하는 속에서 우리 IT, 우리의 AI 이런 수준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진단 좀 해주시죠. 네, 2023년 영국의 그 토마스라는 미디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6위로 지금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위가 이스라엘, 8위가 독일인데 미국을 100으로 쳤을 때 3위에서 7위까지는 전부 40점 정도 수준이라서 3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AI 등의 지금 이런 첨단 새로운 어떤 경쟁 축에 뛰어든다면 기회는 있는 겁니까? 예, 아직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AI라는 알고리즘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반도체의 하드웨어에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늦지는 않았는데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특허는 3위, 정부 전략이 6위, 근데 취약 지표는 R&D 투자가 12위이고 AI 기업 육성 민간 투자가 18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취약 지표에 해당되는 R&D 투자를 올해 2.1조, 내년에 3.5조로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어서 이제 남은 게 AI 기업 육성과 민간 투자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기본법 제정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조속히 이 제정에 협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AI 분야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민간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부, 공공 부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두 협업이 필요한 겁니까? 이건 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민간은 어느 쪽이고 공공은 어느 쪽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국가는 이제 AI 모델 등 연구 개발을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정부 지원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까 AI 기본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R&D로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25년 AI 분야 R&D 예산을 올해가 7,770억 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한 43% 이상 증액한 25년도 예산이 1조 1,150억 원으로 책정해서 우리가 R&D에 큰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AI G3 도약을 목표로 해서 AI 반도체 전반의 기술 혁신을 포함해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AI인데 그 제너럴을 써서 소위 범용 인공지능 이건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량화 AI 지금은 NVIDIA의 GPU가 지금 가장 우세한데 이게 다음 미래 버전이 NPU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AI 반도체 분야 첨단 원천 기술 분야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의원석을 향해 단상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세계의 첨단 산업과 각국의 기술 진보는 총성 없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대전략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회가 허무맹랑한 탄핵 겁박과 혹세 무민하는 계엄 낭설로 정치 유령과 싸우는 동안 기회주의자들의 그런 K정치, K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과놓은 여러 성과와 K-팝, K-웨이브 등의 성취를 집어삼키며 국격을 퇴보시키고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K-웨이브의 성공이 지속되려면 K-캐피탈, 정말 세계 무대에 우리의 강점을 세계 무대에서 개방하고 포용하고 융복하는 마인드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 자본의 효율적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입니다.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실익 없는 구정치에서 벗어납시다. 경제적인 정치를 합시다. 경영적인 마인드로 국정에 우리 국회도 함께 합시다. 경제가 부강해야 민생이 윤택해집니다. 정부와 겹게 모두 민생을 냉철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담론을 시급한 의제로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